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다. 마치 냉전 때 소련이 말라 죽어가서 결국은 소련이 망했죠. 유사한 점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전쟁 때문에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가 지금 이 물류가 동맥경화가 생기기 시작해서 동맥경화 심해지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나토 가입 전초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위상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북한의 화성 18형이 러시아 토플-M ICBM하고 닮았다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러시아 최강의 ICBM인 야르스를 표방한다라는 그런 연구 분석이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표가 되는데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내용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신냉전 체제가 더욱 또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군사적 연대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일본에 연락사무소를 열고 일본과의 안보,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나토가 일본과 도쿄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하고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위협에 맞서 안보,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5월 4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와 나토 관계자를 인용해서 양측이 2024년 도쿄에 나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라며 중국,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와 나토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소련에 맞서 서유럽을 지키는 집단 안보 체제로 출범한 나토는 오랫동안 유럽과 중동,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의 안보 이슈에만 관여해왔지만 지난해 6월 12년 만에 새 전략 개념을 채택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자 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공동 대응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나토는 유럽과 관계없는 국가라도 상당수 국가와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맺고 낮은 수준의 형식적 교류를 해왔는데요. 이 중 일부는 심화 파트너, 일명 EOP 관계를 맺고 이들 국가의 나토 연합훈련 참여를 허용해 왔습니다. EOP는 사실상 나토의 준회원국 대우를 받는데요. 도쿄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이는 나토가 사실상 일본을 준회원국 대우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센가쿠 일도 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나토가 관여할 여지가 마련됩니다. 현재 나토는 일본에 더해 한국과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미 우리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고 서방 8개국 연합 싱크탱크인 트랜스아틀랜틱 리더십 네트워크에서는 도쿄는 물론 서울에도 나토 연락사무소 개설을 권고하고 한일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집단 안보체제 확대, 중국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그야말로 계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도쿄 연락사무소 개설 합의 보도 직후에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확장을 통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 한다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아시아는 지정학적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나토의 확장은 블록 간의 대결을 압박하고 영내 국가들의 높은 긴장과 경계를 만들 것이다 라며 중국 정부는 나토 확장 시도에 반대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도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본격적으로 가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명 중국판 코민테른에 몸을 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진보당 등 3당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한다 라며 중국 정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외적인 안보협력 강화도 시급한 과제지만 내부에서 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 세력부터 청산해야 하는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나토가 도쿄 연락사무소 개설을 해서 이제 준회원국 대우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지금 나토의 세력들을 보면 이 파란색 이게 나토였고 기존 나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스웨덴과 핀란드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핀란드는 나토 가입 확정됐고 스웨덴은 튀르키예 정도가 지금 반대해서 아직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 곧 나토 가입 확정되겠죠.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준회원국이에요. 준회원국. 그래서 이게 호주, 또 중동의 이스라엘, 그리고 튀르키예 북쪽 카스피해 쪽에 조지아 있죠. 흑해 연안에 그 조지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기가 준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준회원국인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니까 나토 전체가 지금 도와주고 있죠. 물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나토 국가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의 세력권과 직접적으로 맞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 보호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준회원국을 지원하는 걸 우리는 1년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준회원국이 되면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이라든지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일본을 도와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듯이 그런 식으로 다 총집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걸 반대하고 우려하고 욕을 하고 하는 건데 우리 한국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사이버 안보 분야의 나토의 여기 이제 부대 창설식인데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왜냐? 지금 중국이 사이버 얼마나 지금 나쁜 짓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 피해를 받고 있는 한국이 가입해야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발씩 담그고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가니까 반대하는 세력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반대하는 세력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하죠.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여기 지금 윤명이 있는데 이 윤명 보좌관이 간첩이었다. 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세력들이 일본 방사선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오염수입니까? 처리수죠. 이거 중국이 만든 이 단어 용어 공작이에요. 오염수, 마치 방사성에 오염이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완전히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그거 아니죠. 그냥 처리수죠. 그래서 이 해양투기 반대 어쩌고저쩌고 일본군 위안부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아시죠? 그런 짓거리 한 자들이 여기에 나서서 하고 있는데 이 자들 얼굴 하나하나씩 다 기억해 놓고 있기를 바라고. 북한에서 뭐라고 지령냈습니까? 간첩단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이 괴담을 퍼뜨려서 괴물 물고기 이 괴담을 퍼뜨려서 공포와 괴담을 조성하라. 그래서 반일 프레임, 반일 선동을 하라. 라는 지령을 내리면서 괴물 물고기라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던 게 북한 지령 아닙니까?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들에게 제가 촉구하고 싶습니다. 니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서쪽에서 특히 이 경기도 또 충청도 그리고 호남 이 지역을 마주보고 있는 이 중국의 어마어마한 이 원자력 발전소, 중국은 또 이 환경 규제가 우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또 일본보다 약하기 때문에 원자로 6기를 가진 이 원자력 발전소 기준으로 225조 베크럴이라는 이 그 어떤 그 용량의 처리수, 지대들 말로는 오염수, 삼중수소를 내뱉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이 이렇게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서해 쪽에 갖다 놓고 있는데 여기서 발전소 하나당 225조 베크렐을 삼중수소를 쏟아내는데 아니 서해에 있는 호남 주민들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후쿠시마 처리수의 10배랍니다. 이게 10배. 후쿠시마 원전의 10배의 삼중수소를 내뱉는 이 자들을 그리고 그 삼중수소 뭐 어떻게 한다고 뭐 동해 뭐 들어가지 마라 이런 짓거리 하는 이 자들 후쿠시마는 해류 때문에 태평양을 완전히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동해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또 순환하는 이 구조 아닙니까 해류가. 그래서 우리 동해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난리를 부리는데 중국의 이 어마어마한 삼중수소 왜 가만히 있냐. 그리고 우리 원전도 뿜어내죠. 저는 경남 양산 부산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뭐 서울에도 활동하느라고 살았지만은 우리 그
부산 북쪽의 기장이죠. 과거에는 양산이었는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원자로가 빤히 보이는 곳에 뭐 임랑, 일광 이런 데 가면 그 자연산 횟집이 있어요. 우리 양산 사람들, 부산 사람들 그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뷰 자연산 횟집에 가서 자연산 회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서 잡아온 거 아닙니까? 그 처리수 먹고 자란 물고기들. 저 그래도 건강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을지 의심이 되는 이 자들에게 묻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고체 연료 방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이 당초 알려진 성능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북한판 토플M이 아니라 북한판 야르스라는 평가인데 사실일 경우 미국에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한은 화성 18형을 단일 탄도 탑재형인 토플M의 성능을 넘어선 고성능 다탄두와 개량형인 야르스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국방연구원이 5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신승기 연구위원이 작성한 화성 18형 최초 시험 발사 평가 및 함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 18형은 전반적인 재원이 토플M과 유사하지만 전체적인 성능은 토플M보다 우수한 수치를 구현하도록 설계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서는 화성 18형은 길이 23m, 직경 2m, 발사 중량 55에서 60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길이 22.7m, 직경 1.9m인 토플M보다 약간 큰 수준이라면서도 북한의 고체연료 엔진 기술이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성 18형의 발사 중량 대비 탑재 중량은 2% 전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2톤급이라는 것인데요. 보고서는 이 정도 탄두 중량이면 토플M과 유사한 500킬로톤급 단일 탄두 1발 또는 150에서 200킬로톤급 탄두 3발이 탑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카이다가 주목한 화성 18형의 특이점은 이른바 에너지 관리 조종 기법입니다.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 화성 18형은 정상 각도로 발사된 뒤 2단 추진체 점화 시점부터 고각으로 궤도를 변경했는데요.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반분리 후 자세 제어를 통해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MD 회피 기술 개발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카이다는 북한이 화성 18형의 엔진 추력을 더욱 높이고 메가톤급 핵탄두나 5발에서 6발의 다탄두를 탑재하는 개량형을 추가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나 샌디에고를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북한의 ICBM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화성 18형 토플M하고 너무나 똑같다라고 했는데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원이 그걸 이제 분석을 했는데 자 1단 로켓이 분리되고 2단으로 점화를 하면서 갑자기 각도를 확 높여서 고각으로 올라왔다. 또 2단이 분리되고 3단으로 또 가면서 또 확 솟구쳤다. 이 말은 이 회피 기동 비슷한 걸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연구원은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탄도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발사 딱 해서 솟구치는 각도 그리고 솟구치는 속도 이걸 보면 얼마만큼 날아와서 어디에 떨어지겠다라는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항상 이거 할 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지만 야구 선수들 공을 딱 치면 플라이볼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탄도 곡선을 그리니까 딱 쳤을 때 공이 맞아서 올라가는 각도 그리고 그 속도 그걸 보고 외야수가 나를 넘어서 펜스 쪽으로 가겠다. 펜스 쪽으로 열심히 달려가죠. 그리고 내 앞에 떨어지겠다. 열심히 또 달려가죠. 근데 내가 여기서 다이빙 캐치를 해서 잡을 수 있겠다 없겠다. 이것도 판단해가지고 다이빙 캐치를 포기하고 그냥 안타로 만들어주면서 안전하게 원바운드로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 회피 기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탄도 곡선을 그대로 그려오기 때문인데 만약에 타자가 치는 공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 더 꺾어서 올라가고 또 꺾어서 올라가고 이러면 도대체 어디 떨어질지 외야수가 알 수가 없죠. 두 번이나 그런 짓을 한다면 그게 이제 이 회피 기동이다. 그래서 이 어디 떨어질지 알지 못하게 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가동을
어렵게 안 한다. 이게 바로 MD 회피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지금 북한이 보여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야르스를 표방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분이 야르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야르스는 정말 지금 인류가 만든 ICBM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러시아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전이 사실이라면 물론 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그들이 선전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 야르스는 탄두가 RCS 저감 즉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RCS 저감 기술을 만들어놨고 또 레이저로 유도해가지고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는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레이저가 조사되지 않도록 레이저를 튕겨내는 비껴내게 하는 그런 레이저 회피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고 탄두에 그리고 레이저로 유도를 하죠. 레이저를 쫙 비추어서 그 레이저를 비추는 데를 따라서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게 하는데 그런 미사일도 있죠. 그런데 그 레이저를 흡수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어디로 날아가야 될지 이 레이저 유도 미사일이 목표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 레이저 흡수 코팅 그리고 종말 단계에서 다시 궤도를 꺾어서 회피 기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적이 즉 방어 측에서 전자전을 해가지고 막 그 목표물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다른 데로 떨어지게 하는 뭐 그런 전자전도 하죠. 당연히 그 전자전 회피 기술 카운터 전자전 기능 이런 것까지 넣어서 요격이 안 된다.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야르스인데 그 야르스의 기술 구현의 목표다. 저는 그건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토프램하고 야르스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탄두입니다. 야르스는 다탄두고 그걸 또 개별 목표 재돌입을 하면서 회피 기동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이 보고서 따르면 야르스다 이러면 뭐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너무 이렇게 겁을 준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이런 한 단계 단분리 할 때마다 점프를 했기 때문에 요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맞다라는 우려도 같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제재가 문자 그대로 러시아의 피를 말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 여파로 러시아 국내 물류체계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경제 전반에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맥경화의 끝은 죽음입니다. 전국적인 물류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들이 전국 각지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트렌트 텔렌코 전 미 국방부 정보 담당관이 현지 시각 5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연합전자정찰기구 섹션 22에서 정보 분석 업무를 맡았던 텔렌코 전 담당관은 최근 러시아 전역에서 대형 트럭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14개월 동안 누적된 전쟁의 여파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5월 4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전략자산인 바스티온 P 시스템이 차량 이상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파괴되는 것은 물론 니즈니 노브고로드 지역에서도 탄약을 실은 트레일러가 다중 충돌 사고를 일으켜 도로에 포탄이 나뒹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텔렌코 전 담당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 내의 대형 트럭 사고, 특히 군용 물자 운송 업무를 맡은 대형 트럭 사고는 운전사와 차량의 극심한 피로도 누적과 차량 부품 조달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탄약 물류 시스템 현대화에 실패한 러시아는 팔레트나 컨테이너 단위로 탄약을 수송하는 서방 세계와는 달리 지금도 목재 상자에 포탄을 담아 상자 하나하나를 열차나 트럭에 적재하는 방식의 물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국 각지의 탄약 공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탄약을 실어 나르는 트럭 운전사들과 트럭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는 탄약 수송 거리가 길기 때문에 차량과 운전사의 피로도 누적 문제가 심각한데요. 1일 운행시간 제한을 두는 미국과 달리 초과 운행과 과적을 강요하는 당국의 압박 때문에 점점 더 많은 트럭들이 탄약과 군수품 수송 임무에 동원되고 있고 이들의 피로도 역시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텔렌코 전 담당관의 분석입니다. 부품 수급 문제도 심각합니다. 러시아는 카마즈 등 대형 트럭 제조사가 있지만 비용 절감과 기술력 부족 등의 이유로 독일 제데프사의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높여왔는데요.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 이후 ZF에서 조달하던 변속기와 스티어링 휠, 댐퍼 등 차량 구성품과 수리용 부속 조달이 끊기면서 러시아 트럭들의 운행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텔렌코 전 담당관은 서방 제재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친러시아적인 자기 위안이라며 제재로 인한 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피로도는 누적되어 러시아는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소모전을 강요받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소모전은 냉전 당시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렸던 핵심 전략 중의 하나인데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러시아, 과연 언제까지 버틸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러시아. 이게 바로 미국이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좀 더 길게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왜? 완전히 죽을 때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겠죠. 왜냐? 너무 좋죠. 미국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할 때 1년에 전비를 300조씩 지출했었죠. 그걸 10년을 했습니다. 뭐 단순 계산하면 3,000조 썼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군 5,000명 이상이 죽었죠. 지금 미군이 한 명 죽기를 합니까? 그리고 뭐 1년에 300조 쓰기를 합니까? 아니죠. 그냥 뭐 한 100조 주니까 완전히 뭐 미국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특히 탈미를 부르짖던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볼 때 이야 미국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나라들 때리던 그 전쟁 비용의 3분의 1만 딱 지원하면서 그때는 욕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욕 먹지 않고 전 세계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미군 한 명도 죽지 않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라는 그런 나라와 비교도 안 되는 70년의 숙적이었던 소련의 후신 러시아를 지금 완전히 지금 말려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미국은 돈을 지불해도 전혀 아깝지 않죠. 그 여파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자, 물류가 마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맥경화 걸리죠. 물류가 이제 핏줄인데 그런 상황을 지금 모살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전차 포탄이 막 그 도로에 흘러가 있죠. 여기 보시면 민간 운송업자예요. 민간 운송업자가 전차 포탄들을 가득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뭐 전차 포탄들이 도로에 잔뜩 지금 쏟아져 있는데 왜 사고 났냐? 이게 운전사가 졸아서가 아니라 차량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왜? 독일에서 ZF사라고 변속기하고 차량 주요 부품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도 여기서 많이 갖다 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이제 14개월 됐는데 러시아 자동차 회사하고 거래를 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부품 공급이 안 되죠. 트랜스미션 교체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야 운행거리 제일 긴 데가 400km 아닙니까? 부산에서 서울 가고 400km. 여기는 뭐 4,000km씩 가니까 이 트럭의 운행 거리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길 겁니다. 우리는 뭐 한 10만 킬로 타면 와 많이 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기는 한 100만 킬로 타면 야 이제 좀 차가 좀 길 좀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부품을 자주 교체해 줘야 되겠냐라는 건데 그 부품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박스 하나하나에 포탄들이 잔뜩 들어있고 그 박스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이거 누가 했겠습니까? 사람이 했겠죠. 사람이. 일단 박스에 포탄 넣는 거 사람이 넣었을 거고 그걸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 사람이 할 거고 그걸 내리는데 또 사람이 하나씩 박스를 걷어내야 되겠죠. 정말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서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그냥 파레트에다가 세워놓죠. 그리고 파레트를 지게차로 탁탁탁탁 해버리죠.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 차예요. 우리는 컨테이너, 파레트 이 단위로 물류를 옮겼다가 내렸다가 하죠. 서방은 70년대부터 이렇게 표준화를 했어요. 우리는 그 표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탄약을 관리를 하고 운송을 하죠. 쟤들은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이런 식으로 바스티온 P 정말 뭐 전략자산인데 이 야혼트 초음속 대한미사일인데 이걸 이제 지상 공격용으로 쓰려고 가져가다가 사고 나서 박살나 버렸어요. 정말 아까운 거죠. 또 이거 S400 발사됐죠. 이거 가다가 도로 옆에 자빠져서 파괴됐습니다. 또 이거보다 더한 게 또 있어요. 터폴, ICBM.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이게 전부 물론 운전사들이 졸고 한 것도 있지만 트럭 부품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된 게 너무 오래됐다. 자, 여기에 더 유지가 되면 러시아 트럭들 완전히 가동불능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류 마비됩니다. 완전히 민간 부분에서도 물류가 마비됩니다. 게임 끝나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은 금융, 러시아는 현물 이런 식으로 국가 경제를 해나가기 때문에 러시아는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친러주의자들이 있는데 물류가 안 되는데 뭐 살아날 재간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제재의 효과다. 그 제재의 효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도 말라 죽어가고 있다 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